비율이 제일 적은 적은 나라래. 그래도 공립대는 등록금이 좀 싸잖아요. 예. 시립대는 거의 지금 반값이잖아. 시립대는 우리나라 시립대는 등록금 반값이잖아요. 서울시립대는 그래. 그리고 이제 서울대도 다른 데보다 등록금이 싸고. 근데 우리나라는 국립대학 자체가 너무 작은 거야. 숫자가. 그러니까는 대학을 졸업하는 게 굉장히 힘들죠. 예.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립대가 많잖아. 그리고 등록금이 지방이나 뭐 서울이나 똑같고, 그런데 똑같은 등록금 내고 지방대학 졸업해봤자 취업이 안 되고 골 때리는 거야.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처음부터 다 뒤집으려면 뭐가 필요해? 혁명이 필요해. 근데 사실 우리가 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혁명하자 그러면 미쳤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정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할 만큼 우리 사회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부패하고 쌓인 문제가 많은 거야. 그래서 지금 쟤네들이 뭘 준비하냐? 또 한 번의 세계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 제가 옛날부터 얘기했잖아요. 지금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난민 사태. 그 다음에 여기 우리나라에서 자꾸만 북한을 자극하면서 뭔가 공격해오기를 지금 유도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보니까 대재벌들이, 세계 금융 자본들이 그런 전쟁에 이제까지 공포를 팔았다라면 뭔가 전쟁을 일으키려는 것 같아.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서 한 지역을 쑥대밭을 만들고 거기를 다시 재개발하면서 투자하고 이익을 얻으려는 그런 계산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 가령 그 판자촌. 판자촌은 그런대로 판자촌에 생리가 있고 판자촌에 생존이 가능하잖아. 그런데 어때요? 판자촌을 싹 쓸어버리고 거기다가 높은 아파트를 지어서 그걸 사고 팔아서 돈을 벌잖아. 지금 보니까 유엔의 난민 사태를 끊임없이 주도하는 그 쾰른 성폭행 사건이 쾰른만이 아니라 스위스하고 다른 몇 개 도시에서도 있었대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 누군가 조직적으로 준비한 사건인 거야. 누군가 조직적으로 준비해서 지금 반테러리즘 또는 테러와의 전쟁, 그 테러와의 전쟁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유럽에서 누군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세계 경제가 굉장히 불안하다. 특히 올해 우리나라는 어이가 없잖아요. 기름값. 지금 뉴욕의 기름값은 500원대라며. 500원, 600원이 안 된대. 1리터에. 근데 우리는 여전히 2배 이상. 우리 앞집에도, 우리 앞에 주유소에서 싸가지고 1,400원에 팔더라고. 1리터에 1,400원. 그 왜 그러는 거야? 지금 기름 원가는, 생산 원가는 굉장히 낮아졌는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금 900원씩 세금을 안 깎아서 계속 우리만 1,몇백 원대 기름을 쓰고 있는 거야. 지금 전 세계가 지금, 1,000원 이하를 쓰고 있는데, 근데 좌우지간, 이 기름값이 낮아져서요, 석유화학 공장들은 돈을 번대. 그런데 난 이해가 안 돼. 난 정말 내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데, 기름값이 낮아지면, 사실 그 기름을 땜으로 인해서 연료비가 줄어들잖아. 연료비가 줄어들면 가격이 싸져야 되는 거잖아.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아니야? 왜냐? 우리 물가 오를 때 왜 오른다 그래? 유가가 상승해서 오른다며. 그죠? 기름값이 올라서 물가가 올랐다며. 그럼 기름값이 내려가면 물가가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물가는 올라가고 기름값은 내려가는데 물가는 올라가. 이거 왜들 이러는 거지? 예. 왜들 이러는 거야? 예. 이게 결국은요, 경제시장을 움직이는 놈들이 소위 석유화학으로 저유가의 알을 다 빼먹는 거야. 걔네들만 이익을 보는 거야. 그들의 이익이 사회적으로 전파가 돼야 같이 물가도 내려간다든가 이런 비용이 절감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세계 기름값은 저기 뭐예요? 두바이유가 30달러 미만으로 붕괴라고 표현해. 그만큼 또 낮아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비자가는 안 변해. 왜 그러는 건데? 국가에서 세금을 많이 붙여먹어가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웃긴 얘기냐면요. 여러분이 기름을 3만 원어치 넣잖아. 그러면 세금이 2만 원이 넘어.
지금 우리나라에서 기름을 3만 원어치 넣잖아. 그럼 세금이 2만 원이 넘어. 10만 원어치 기름을 넣었다. 그러면 세금이 7만 원이야.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럼 그렇게 세금을 걷어서 국민들에게 복지로 쓰느냐? 복지로 안 써. 다 어디다 써? 지금 최경환이가 지네 동네에다가 8천억인가 가져갔다며. 지네 동네에다 건설한다고. 그런 식으로 지금 그 새누리당 의원들이 그 자기 동네에다 끌어간 게 그렇게 낭비되는 게 뭐 최경환이 혼자 말아먹은 게 1조 원이니 남의 놈들은 얼마나 더 하겠어. 국민 세금으로. 그러면 그 8천억을 다 쓸까? 정말 건설해서? 8천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렇게 많은 돈을 가져갔는데 왜 그 지역은 나아지는 게 없어? 8천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 돈을 가져갔다는데 왜 나아지는 게 없냐고. 그 돈 다 어디 가는 거야. 국민 세금을 걷어서 어마어마하게 경북으로 가져갔어. SOC를 건설한다고. 근데 그러면 그렇게 SOC를 건설했으면 그 지역이 막 정말 세계적인 무슨 저기 천국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전혀 나아진 게 없어. 그래서 그럼 건설 대구 경산에 지금 건설하느라고 난리가 났대. 그 건설해 놓으면 유지비는 누가 낼까? 유지비는 누가 낼까? 그 지역민들이 내는 거야. 지역에서 건설해 놓으면 그 건설한 건물 유지비는 지역민 세금으로 내는 거야. 세금을 써서 어떤 건설을 해 놓잖아. 그러면 그 건설에 대한 유지비는 지역민이 내는 거야. 무슨 지나가는 통행료 이런 걸로 내겠지. 거기 지은 도로 누가 이용하는데? 그게 또 그 국민 세금으로만 짓는 게 아니라 국민 세금에 민자 또 끌어들이잖아. 그래서 통행료가 10배잖아. 그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렇게 막 건설하는 데다가 돈을 다 때려 붓는데 그래서 결국은 뭐냐? 그 지역 주민들의 비용만 올라가는 거야. 통행료 올라가고 건물 유지비 올라가고 그런데다 세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 지경으로 살고 있는 거야. 누리과정 난리 났잖아요 지금.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이 누리과정 예산 지원 안 되니까 다 그만둬 버리고 그래서 어린이집이 문 닫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 아이들의 보육이 우린 다닐 수 있는데 다닐 수 있는 애들이 운영이 안 되는 거야. 수지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절반이 그 누리과정 돈 받아서 다니던 애들인데 절반이 그만두잖아. 선생님 월급을 못 줘. 그럼 어린이집 문 닫아야 되는 거야. 그럼 나머지 절반 애들은 어떻게 하냐고. 나라를 이렇게 쑥대밭으로 만드는 게 박근혜야. 세금 걷어서 죄 쓸데없이 방위산업체 이명박 방산비리로 들어간 게 100조라며. 방위산업비리로 100조. 그 다음에 4대강으로 쏟아부은 게 40몇 조. 그 다음에 지금 4대강에다가 녹조 문제 때문에 더 쏟아부어야 된다고 지랄한다며.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몇십 조를 더 쏟아부어야 된다고 지랄한다며. 참 그 4대강을 추진했던 교수를 안철수당에서 영입했다며? 안철수당의 정체성이 뭘까 참 궁금해. 근데 그게 궁금한 게 아니야. 당연한 거지. 내가 그랬잖아. 이명박 세력이 이명박파가 안철수를 밀었고 그 이명박파가 4대강을 통해서 이권을 챙겼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 당에 들어가는 게 당연한 거야. 이 4대강 추진하던 교수가 안철수당에 들어간 게 당연한 거라고. 결국 안철수당은 이명박 이중대야. 이명박 이중대.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죠. 예. 하여간 또 넘어가서 그래서 지금 상황이 사회적으로도 그러니까 그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정부에서 대기업이 착취하는 걸 막지 않기 때문이야. 대기업 착취를 막지 않고 대기업은 그 착취를 해가지고 자기네들 그냥 창고에 쌓아두는 거야. 전혀 재투자를 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그런 방송을 몇 년을 했더니 박근혜가 이건희를 시켜갖고 투자를 시킨 거야. 투자 발표가 났어. 베트남에 24조인가를 투자했잖아. 야, 베트남에 공장 지으면 우리나라 노동장이 베트남 가서 일하니? 투자라는 게 뭐야? 공장을 지으라는 거야. 그러면 공장을 지으라 그랬으면 우리나라에 지어야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일을 할 거 아니야. 지금 이 반월공단 이런 데도
지금 공장 반 정도가 문 닫았잖아요. 공장들이 문을 닫으니까 공장에 일자리가 없는 거야. 그나마 있는 일자리는 한국인 노동자를 쓰면 4대 보험 다 챙겨줘야 되니까 그거 아까워갖고 외국인 노동자를 써. 외국인 노동자한테 야 너는 4대 보험 안 내도 돼. 대신 네가 혹시 도망갈지 모르니까 나한테 그 월급 한 30%씩 내가 저기 모았다가 나중에 네가 모은 돈만큼 내가 돈을 합쳐서 퇴직금으로 줄게. 그래갖고 그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30% 40%를 그 세이브 해준다고 깎아줘. 근데 그걸 저금하지 않아. 나중에 저기 돌려주세요. 집 살래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너 불법 노동자지. 그래서 경찰에 신고해버려. 그럼 사장님 나빠요. 그러면서 도망가는 거야. 그렇게 해서 외국인 노동자들 데려다 쓰는 거라고.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가 열받아가지고 그 지금 뭐 안산인가 어딜 가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굉장히 불량 서클처럼 움직이는 그래서 밤길에 한국 여성들이 돌아다닐 수 없는 동네가 생겼다며. 그 노동자들이 왜 그렇게 됐냐고. 외국인 노동자 범죄가 왜 늘어나냐고. 우리나라 기업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제대로 돈을 주지 않아. 월급 딜레이 시키고 월급 깎아먹고 그리고 나중에 신고해서 등쳐먹고. 그러니까 이 당하던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영화 그거 뭐더라? 의형제? 의형제란 영화에 보면 그거 봤어요? 저기 송강호랑 강동원 나온 거? 그 송강호랑 강동원이 나온 그 영화에 보면 거기 그 베트남 조폭이 나오잖아. 나는 그 사람 진짜 베트남 사람인 줄 알았어. 처음 봐가지고. 머리 큰 사람. 머리 큰 배우 누구지? 그 베트남 조폭으로 나오는 머리 큰 사람 있는데 난 그 사람 진짜 베트남 사람인 줄 알았어. 근데 그 베트남 조폭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국인 업주들이 그 외국인 노동자들의 고창석 외국인 노동자들의 월급을 띄어먹고 부당한 대우를 하니까 외국인 조폭들이 그 결합을 하는 거야. 그게 중국의 차이나타운 있잖아요. 그게 중국의 차이나타운을 보고 다 따라 배우는 거야. 외국에 가면 어디나 차이나타운이 있고 차이나타운은 전부 다 사마펜가? 그 조폭이 관리한다며. 그래서 차이나타운 소속 사람을 잘못 건드리면 그 조폭들이 가서 복수를 해주기 때문에 그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그 중국인들의 어떤 안전망이 그 조폭이 되어주는 거잖아. 차이나타운이 그런 개념이라며.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업주들이 자꾸만 외국인 노동자에게 불법으로 착취를 하니까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뭉친 거야. 그래서 한국인 저 새끼 묻어. 뭐 이런 거지. 한국인 업주 묻어. 복수하게 되는 거죠. 이게 결국은 뭐 때문이냐. 결국 대기업의 탐욕이야. 대기업의 탐욕에 맞춰서 낮은 납품값으로 물건을 대야 하는데 임금을 다 주면 그 가격에 맞추지 못하니까 중소기업이나 하청업체들이 그런 짓거리를 하는 거라고. 그걸 뻔히 정부도 알면서 거기에 대해서 대기업에게 제값을 주라고 얘기하지 않아. 제값을 주라고 강제한 데가 공정거래위원회예요. 근데 박근혜가 어떻게 했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삼성 변호사 출신을 갖다 놓은 거 아니야. 대기업 변호사를 거기다 앉혀놨는데 걔가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는 애가 중소기업을 위해서 관리하겠어? 안 하는 거지. 이게 이런 식으로 나라를 운영하니까 이 나라가 사실 지금 전 세계가 어려운 게 맞는데 우리나라가 특별히 더 어려운 게 누구 때문이야? 박근혜 때문이야. 심지어 이번에 박근혜가 경제수장을 바꿨다. 그래서 나라의 경제를 맡기겠다.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서 최경환 시스템에서 가계부채가 심각했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경제를 책임질 그 새로운 수장을 데리고 왔는데 지네 집 부채 해결도 못했더만. 지금 박근혜가 데리고 온 최경환이가 그 2년 반 동안, 아니 3년 동안 온 나라를 가계부채에 폭탄을 안겨놨잖아. 그래서 이런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한다고 새로 경제수장을 데려왔는데 지네 집 빚도 못 갚았어. 지네 집 빚도 못 갚은 애를 무슨 나라 빚을 갚으라고 걔를 데리고 와. 지네 마누라가 빚을 졌는데 그것도 보니까 그 마누라가 무슨 보증을 섰더만. 보증을 서서 갚아야 될 돈이 발생을 했는데 그 빚을 안 갚고 버티는 거야 지금. 그래서 부인 재산은 없다. 부인 재산을 제로로 만들어 놓고 안 갚고 버티는 사람을 지금 나라 빚을 갚는 책임자로 세우겠다고 지금 박근혜가 세웠어. 참 나는
박근혜의 그 인사풀은, 박근혜 그 어떤 인사정책을 그 담당하는 그 할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정말 창의적이야. 아니, 그 최경환이를 앉혀서 3년 동안 가계부채 폭탄이 지금 터지게 생겼는데,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수장을 데리고 왔는데, 지네 집 빚도 못 갚은 애를 데려오는 거는 도대체 무슨 마인드니? 아니,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하면, 그 나라를 그렇게 운영할 수 있어? 난 정말 뭐라 그러나, 그 능력에, 그들의 어떤 가서, 뭐야, 내가 지금, 저기, 방을, 엉뚱한 방을 보고 있었구나. 예. 예. 중계방이 2개가 생긴지 몰랐어. 예. 하여튼, 그니까 진짜 이 박근혜 정부는, 이 박근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 인사 마인드는요, 타의 추종을 불허해. 난 정말 우리나라 박근혜의 인사 마인드는 전 세계 어떤 지도자도 따라올 수 없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가의 시급한 과제가, 경제수장의 시급한 과제가 빚을 갚는 거잖아. 그러니까 빚 못 갚는, 지네 집 빚 못 갚는 날 데려오는 그런 마인드. 야, 전 세계 어떤 수장이 그런 결단을 내리겠냐? 영국이나 미국이나 프랑스에서 지금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네 집, 지네 가게의 빚도 못 갚는 애를 데려오는 그런 어떤 허를 찌르는 인사 능력? 어떤 정말 아무도 생각해보지 못한 정말 창의적이잖아. 와, 이거는 영국도 미국도 프랑스도, 야, 독일도 못 따라온다니까? 그런 인사 마인드를 누가 감히 따라오겠냐? 뭐 아프리카? 아프리카는 그럴 수 있겠다. 뭐 아프리카 정도나 우리의 라이벌이 될까?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이런 데는요. 정말 이런 인사 마인드는 따라올 수가 없어요. 와, 정말 자기 마누라 빚은 못 갚겠다. 그런 사람한테 우리 국민 가계부채 해결책을 맡기겠다는 거 아니야? 와, 야, 진짜 씨발이에요. 예. 자, 좌우지간.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 경제 문제 매우 심각하다. 세계적으로 경제 문제는 뭐가 원인이냐? 세계적인 경제 문제의 원인은 뭐냐? 결국 세계적인 금융 자본, 글로벌 금융 자본이, 예, 글로벌 지주회사 들어봤잖아. 글로벌 금융 자본이 지금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에요. 그 다음에 그 글로벌 금융 자본이 우리나라 대기업의 주식도 많이 갖고 있어요. 삼성이나 현대 이런 거 글로벌 금융 자본이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글로벌 금융 자본이 그 짜놓은 틀대로 전 세계가 굴러가면서 세계 소비자들이 괴로워지는 거야. 세계의 노동자들, 세계의 소비자들이 괴로워지는 거야. 다른 나라 농민들은 국가에서 지원이라도 해주지. 우리나라 농민들은 지원 제로야. 고작 해주는 게 한 달에 무슨 1,000원인가, 한 달에 10,000원? 한 달에 30,000원인가 지원해준다며. 무슨 농업용 기름이 있는데 그 농업용 기름을 하루에 1리터씩 지원해준대. 그 1리터를 면세. 그래서 그러니까 면세면 그게 900원이잖아. 그러면 1리터 면세 900원 곱하기 30이라면 30,000원이 안 돼. 그게 우리나라 농민에 대한 지원 다래. 참 대단한 나라예요. 정말 대단한, 이 대단한 나라예요. 그러면 김대중 노무현 때 뭐였냐? 김대중 노무현도 그걸 못했어. 김대중 노무현 때도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농민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라. 밑에서 들은 척을 안 했어. 왜? 이 대기업에서 이 고위 공직자들 다 꽉 쥐고 있는 거야. 다 이렇게 인맥으로 연결되어 있고 얘네들이 뭐라 그러냐? 야, 김대중도 5년짜리, 노무현도 5년짜리야. 쟤네가 만년 갈 것 같아? 너네가 더 오래 가.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그 밑에다가 농민 대책 만들어라. 안 만들었어요. 농민 지원책 마련해라. 안 만들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놓은 게 좀 있는지 몰라도 그런 거 이명박 박근혜 들었으면서 더 나아지긴커녕 더 나빠진 거지. 농민들을 위한 어떤 대책도 만들지 않았어. 이거는 김영삼부터 박근혜까지 모든 글로벌 자본이 운영하는 정권은 다 똑같았어. 그래서 내가 노무현 정부 때, 김대중 정부 때 그런 부분은 비판을 했던 거고, 김대중 정부 때는
방송을 못했고 노무현 정부 때 그런 걸 방송을 했던 거 아니야. 그럼 노무현 대통령은 나름대로 뭔가를 바꿔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나 밑에서 들은 척도 안 했지. 예. 밑에서 들은 척도 안 했고 지금 이명박 박근혜가 집권한 다음에 더욱더 악화됐죠. 그게 지금의 모습이야. 그게 이제 지금의 모습인데 어쨌거나 그래서 지금 세계 경제가 어려운데 뭐 이 주가가 상하이 주식 뭐 뉴욕 증시 전부 다 불안정해. 상하이 주식 뭐 유럽 증시 뉴욕 증시 전부 다 불안정해요. 주식이 불안정하다는 건 세계 경제가 불안정하다는 거야.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경제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한국의 경제 위기는 국제 위기 때문이 아니다. 누구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때문이다. 한국의 경제 위기는 지금 국제적인 위기 때문이 아니라 국제적인 위기보다 더 심각한 박근혜의 경제 리더십 부재. 경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어떠한 리더십도 없는. 아니 국가 부채가 지금 가계 부채 터지게 생겼다는데 지네 집 빚 못 갚는 애를 수장으로 앉히는 그런 마인드니 어떻게 우리나라 문제를 해결하겠어. 그러면서 지금 전 세계 경제가 어려운 이유는 내가 계속 얘기했던 거잖아요. 뭐 때문이야?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싸구려 노동력을 이용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비싸게 팔아먹는 체제를 20년을 유지해온 거야. 90년부터 25년?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1990년부터 지금 2015년까지 25년 동안 그 지랄을 하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 세계 중산층이 몰락한 거야. 세계 중산층은 곧 누구다? 소비 능력이다. 소비자들이 망해버린 거야. 결국 값싼 노동력으로 물건을 생산하는 이 글로벌 생산 체제, 그게 세계 경제를 무너뜨린 거야.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뭘 하는 거야? 최저시급 올리기 운동. 그래서 노동자들의 시급을 14,000원, 15,000원으로 올려야 된다. 그 각 정부에서 나서서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 독일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최저임금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최저임금이 곧 뭔데? 임금의 기준이야. 노동자 월급의 기준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이상으로 월급을 주게 되어 있잖아. 그렇게 해서 소비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다 풀고 있는 거야. 누구 빼고? 우리 빼고. 우리나라만 그게 안 되는 거야. 최저임금 OECD 국가에서 6,000원대? 거의 최저야.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인데 그러면 최저임금도 11위가 돼야 될 거 아니야. 물론 대통령 월급, 장관 월급, 국회의원 월급은 세계 상위권이에요. OECD 상위권이야. 대통령하고 저 국회의원, 장관 월급은 세계 상위권이야. 그런데 노동자 최저시급은 세계 하위권이야. OECD 하위권이야. 노동시간은 세계에서 상위권인데 임금은 세계에서 하위권이야. 이렇게 잘못돼 있는데 지금 박근혜가 하려는 게 뭐야? 더 쉽게 자르는 거. 더 월급 깎는 거. 더 노동자의 노동 조건을 악화시키는 거. 지금 그런 노동악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국회를 협박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올해 총선인데 총선 선거구도 없이 지금 날이 지금 벌써 10일이 갔어. 박근혜 때문에. 이거 굉장히 심각해요. 선거구가,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 박근혜가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것 같아. 국회를 해산하려는 것 같아. 지금 1월 10일까지 선거구가 없는데 선거운동을 했잖아. 이거 심각한 문제라니까. 이거 다 불법 선거운동이야. 나중에 다 배지 떼야 돼. 선거구가 없어 지금. 공식적으로. 그지? 아직 확인 안 됐지? 아직 통과 안 됐죠? 지금 국회의장이 그 선거구만 확정하겠다 그러는데 박근혜가 못하게 하는 거야. 노동오법을 끼워주지 않으면 통과 못한다. 그러니까 박근혜는 지금 국회를 해산시키려는 거야. 국회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거. 왜? 언제나 독재정부는 국회와 지방자치제도를 없앴어요. 박정희가 한 짓이 그거 아니야. 국회를 해산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제를 없애버리고 그게 박정희가 한 짓이야. 지금 박근혜가 똑같은 짓을 하려는 거야. 지방자치제도를 누리과정으로 재정을 파탄내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국회 선거구 제도를 통과 못 시키게 막아가지고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박근혜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야. 오로지 자기의 권한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자기를 견제하는 국회를 무력화시켜라. 그게 박근혜의 길이에요, 지금. 박근혜 정부를 구성하는 애들이, 그 씨발놈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짓이 그거야. 국회를 무력화시켜라. 왜? 우리나라 헌법에 대통령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가 국회예요. 우리가 아무리 화가 나도 박근혜를 끌어내리려면 4.19 혁명 같은 거 일으켜야 돼.
많이 죽어야 돼. 수천 명이 죽을 각오하고 일어나지 않으면 박근혜 끌어내릴 수가 없어. 그런데 간단하게 누구를 국회를 움직이면 박근혜를 끌어내릴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는 자기를 탄핵할 수 있는 국회를 없애는 게 목적이야. 그러니까 지금 저지랄이라고. 그런데 거기에 덩달아서 지금 김동길 교수인지 뭔지가 국회의원을 줄여야 된다고 그거 카톡으로 돌리고 있는 인간들한테 경고하세요. 어? 그거 카톡으로 돌리는 인간들 그거 경고해야 된다고. 지금 김동길이가 하고 있는 게 뭐냐? 박근혜를 위해서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례대표를 없애야 된다는 둥,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된다는 둥, 그러면서 국회를 아주 일 안 하는 쓰레기를 만드는 거, 그거를 막 지금 카톡으로 퍼뜨리고 있잖아. 그 카톡으로 퍼뜨린 사람들한테 경고해야 된다고. 당신은 지금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글을 돌리고 있는 거라고. 이게 지금 박근혜 독재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건지 알고 있느냐? 신고하겠다. 이래야 된다고. 예. 지금 그게요. 그리고 근데 그 김동길이 진짜 했는지도 몰라. 김동길이 정말 했는지는 알 수 없어. 왜냐? 조정래가, 작가 조정래 씨가 그 박근혜를 지지한다고 카톡으로 돌았던 걸 그거 가짜였어. 허위사실이라서 고소당했잖아. 근데 김동길은 아직 고소한다는 얘기가 없는 걸로 봐서 그 말은 자기가 한 게 맞나 봐. 좌우지간 지금 국회를 해산하거나 줄이거나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는요. 반민주적인 거예요. 독재를 강화하기 위해서 국회를 무력화시키려는 거야. 또 지방자치 그럼 왜 지방자치 정부를 없애나요? 지방자치제도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국회로 가면 더 민주주의를 잘해. 그래서 지방자치제도를 없애려는 거야. 지방자치제도에서 성장한 지방의원들이 국회의원이 돼봐. 얼마나 박근혜를 들었다 놨다 하겠어. 그러니까 지방정부를 없애고 국회를 마비시키고 그게 걔네들이 하려는 짓이야. 독재를 강화시키려고. 예. 자, 하여튼 그래서 우리 경제의 문제점을 잘 알아야 되고 지금 박근혜가 자기의 경제오법을 안 끼워준다고 지금 자기의 경제오법을 안 끼워준다고 지금 뭐 나라를 국회 선거를 개판 만들고 있다. 이것도 분명히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지나간 얘기지만 꼭 하고 넘어가야 될 이야기들이 있어서 빨리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그 국정원에 이 대선 개입 사건을 조사했던 윤석열 검사와 박형철 부장검사가 있는데 그 윤석열 검사와 그 다음에 이 윤석열 팀장과 박형철 부장검사를 녹화 종료? 예. 윤석열 그 팀장과 박형철 부장검사를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3년째 조리돌림을 하는 거 아니야. 너무 모욕적으로 계속 외곽으로 돌린 거야. 그래서 윤석열 검사는 아직 그만둔다는 얘기가 없는데 박형철 검사가 사표를 썼어요. 근데 보니까 이 박형철 검사가 그 소위 그 특수통 검사 이런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는데 최고로 유능한 검사였대. 예. 이 박형철 부장검사가 지금 특수통 검사 중에서 가장 유능한 검사였다는 거야. 그런데 이 검사가 결국 박근혜가 이 검사를 잘라내는 바람에 그러니까 그 계속 조리돌림하는 바람에 사표를 내버린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원세훈 공판에 계속해서 검사 측에 논리를 댄 게 이 박형철 검사였는데 이 사표를 내버리는 바람에 일단 원세훈 재판도 어려워졌고 지금 검사들이 움직이고 있대. 검사들이 술렁이고 있대요. 가장 유능한 검사가 건복을 벗었다. 기도해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의 양심적 검사들이 지금 이번 사태에 들고 일어나길 우리가 기도해야 돼. 지금 검사들이 박정희 전두환 때처럼 권력의 개가 되면 우리 국민 다 죽는 거야. 검사들이 이렇게 박정희 전두환 때처럼 개노릇을 하면 우리 국민이 다 죽는 거예요. 지금 이 박형철의 사직으로 인해서 검사들이 지금 술렁이고 있다는 뉴스가 들려오고 있어. 정말 이 검사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 최동욱과 윤석열 원상복귀 시키는 그런 운동을 해야 돼.
물론 인물이 최동욱, 윤석열로 다시 하기 어렵다라면 정말 이 그 검사들이 들고 일어나서 박근혜 정부에게 엿을 매기도록 그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심각한 문제야. 우리나라 사법부가 썩어 문드러지는 거. 그리고 검찰이 권력의 개가 되는 거. 그게 우리가 20년 동안 만들어왔던, 수십 년 동안 만들어왔던 민주주의를 완전히 40년 전으로 되돌리는 가장 나쁜 결과야. 그게 우리 기도해야 돼요, 진짜. 그 다음에 지금 이 박형철 같은 최고로 유능한 검사는 옷을 벗기고 그 국정원 간첩 사건, 간첩 사건 조작했잖아. 간첩 증거 조작해가지고 기소했던 검사는 승진했다며? 응? 간첩 증거 조작했던 검사는 승진했대. 이게 바로 박근혜식 정치야. 여러분 검사는요, 우리나라에서 사법연수원을 나온 사람들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판사를 일부 하고 그 다음으로 변호사보다 똑똑한 애들이 검사를 가는 거야. 그 똑똑한 수재들을 데려다가 썩어 문드러지게 만드는 게 재벌과 박근혜야. 예. 나라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나는 지금이 우리나라의 합리적 보수들이 들고 일어날 때라고 봐. 우리나라의 합리적 지식인들이 박근혜가 지금 이 나라를 이 개판으로 만들어내고 있는데 난 여기 침묵하면 안 된다고 봐. 지금이 교수들이 들고 일어날 때야. 전국의 교수들이 박근혜 탄핵을 요구할 때예요. 박근혜 물러나라를 요구해야 될 때야. 왜? 지금 박근혜는 정말 이제까지 우리가 그래도 40년을 민주화 운동하고 목숨 바치고 민주화 운동하고 그 뒤에 20년 동안을 우리가 발전시켜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제도와 틀을 완전히 바닥부터 흔들어버리는, 바닥부터 흔들어버리는 개지랄을 하고 있는 거야. 나라를 완전히 개판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에 이 지식인들이 들고 일어나야 돼.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용서하지 말아야 돼요. 용서하지 말고 정말 이 박근혜는 대통령을 할 자격이 없다. 이거 선언을 해야 돼. 박근혜 대권을 뺏어야 돼.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박근혜를 막지 못하면, 박근혜의 일당 독재를 막지 못하면 다음에는 우리 수천 명이 죽어야 될 거예요. 4.19 때도 엄청 죽은 거 알죠? 광주항쟁 때 엄청 죽은 거 알죠? 이번 총선에서 박근혜 독재 체제를 막아내지 못하면 그러면 정말 그 4.19 혁명 때처럼 5.18 때처럼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어야 돼요. 목숨 걸고 총선을 치러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읽어야 되는데 못 읽고 넘어간 그 뉴스가 있어요. 예. 뭐냐 하면 저기 있잖아. 북한이 사고치길 기다렸나? 북한이 사고치길 기다렸나라는 그 정세현 칼럼 있죠. 북한이 사고치길 기다렸나? 그래서 미디어 오늘에 나왔던 그 정세현 칼럼에 대한 거 우리가 읽다 말았어. 그 부분을 꼭 같이 봐야 될 것 같아. 맞아. 끝까지. 이게 지나간. 하여간, 지난주에, 프레시안이었나?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 미국이 이미 2주 전에 북한의 핵실험을 알았다. 그리고 그게 24일경이고, 바로 그 다음날, 일본의 실무진이, 이거 안 뜨는데요? 주소가 정확하지 않다는데요? 네. 미국이 북한의 핵실험 징후를 미리 간파한 건 2주 전이었고, 그러니까 12월 24일경이었고, 갑자기 25일에 일본 실무자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와. 그래서 갑자기 위안부 협상을 막 강제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줄줄 등신처럼 따라갔어. 그리고 28일 날 위안부 협상이 발표가 나. 그런데 그 위안부 협상 발표에 다 누가 있다고 그래? 미국이 있다 그러잖아. 그것도 가져오세요. 예. 요 뉴스 말고 그럼 그걸로 봅시다. 정세현 칼럼 됐고요. 정세현 칼럼은 지금 떠 있고, 뭐가 필요하냐면, 미국의 검은 속내, 오바마가 박근혜를 축하한 이유는 그건가? 뭐였더라? 하여튼 미국이 미국이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다라는 미디어 오늘 기사인데, 이 위안부 협상을 미국이 강제했다. 미국이 강제로 위안부 협상을 밀어붙였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도 안 되는 위안부 협상을 우리 정부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다. 근데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 예, 그 이유는 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한미일 한미일 군사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미국의 목적 때문이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꼭 읽고 넘어가야 된다. 모든 배후에는, 그리고 또 뭐냐면, 그래, 이 기사야, 이 기사. 지금 이 오바마가 이 위안부 협상 잘 됐다고 박근혜 칭찬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오바마하고 민주당이 굉장히 욕을 먹고 있대. 미국의 진보 세력들로부터 오바마가 굉장히 욕을 먹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의 진보 세력,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 세력도 이 미국이 이번 위안부 협상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얘기한 건 잘못이다. 예, 미국의 검은 속내, 오바마가 박근혜에게 축하한 이유는 미국은 한일 위안부 합의 물밑에서 압박했다. 2차 대전 전후 처리부터 철저히 한국을 이용한 미국. 무서운 뉴스야? 자, 이 뉴스가 나오니까 굉장히 이 우리 요원들이 난폭해지네? 그렇구나. 이 뉴스가 두려웠어? 알았어. 자, 중계방 이거 봐. 아주 우리 요원들이 난리가 났어요. 예, 자, 어머, 이 뉴스를 하니까 우리 각방에서 요원들이 난동을 피웠어. 기가 막히죠? 그죠? 예. 자, 지금 이 뉴스를 다루려니까 지금 각방에서 이 요원들이 대놓고 사고를 치네? 응? 어이없죠? 딱 티가 나. 이 댓글원들이 딱 이 뉴스를 다루니까, 바로 난동을 동시에 일으키네. 그죠? 자, 지금 이제 중계방을 다 같이 얼리니까 그 조용한 방도 같이 얼었어요. 예. 들켰어. 자, 지금부터 누가 난동 피우는지 한번 잘 보세요. 그게 요원 명단입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잠깐만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일 위안부 문제 타결에 대해 한일 양국이 합의를 이룬 걸 축하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용기와 비전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위안부 관련 합의 타결은 북한 핵실험이라는 공동의 도전에 대한 한미일 간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7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즉 NSC 안보부보좌관은 지난 2일 한일협상 과정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정부에 대해 상당히 압박을 가했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의 합의가 미국에게도 필요했다는 뜻이다. 자, 14년 3월 25일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네덜란드 헤이그 미 대사관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인사말을 하고 있는 장면, 이거 계속 우리나라 방송에 나왔잖아. 위안부 협상 자료화면이 이거였잖아요. 미국의 대미 관계를 보기 위해선 미국이 주도한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를 위한, 여기부터가 중요합니다. 얼릴게요. 우리 요원들이 지금 막 난동을 피워서 얼릴게요. 집중. 한국의 대미 관계를 보기 위해선 미국이 주도한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를 위한 1951년 연합국과 일본의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일협정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한미일 관계에 기초했기 때문이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요즘에 괜찮은 한국사 교과서에서 가르쳐요. 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 트루먼 대통령의 동북아 정책은 일본이 소련과 중국의 영향권에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이었다. 일본을 냉전의 동반자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일 협력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었다. 당시 미국의 동북아 정책의 중심은 한국이 아니었다. 일본이었죠. 전쟁 범죄 책임을 검토하던 미국의 모스크바 특사 폴리는 당시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에게 한국은 우호적으로 취급돼야 하나 일본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국가로 한국이 특별히 고려될 자격은 없다. 라고 보고했다. 처음부터 미국인들이 우리나라가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배상받을 국가가 아니다라고 지정했어요. 이거 기가 막히죠? 그죠? 이 쌍놈 새끼들이 지들이 뭔데? 응? 예. 일본을 중심으로 동북아의 냉전 구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식민지 지배했던 한국 문제를 일본에 우호적으로 해결했어야 했다. 이거 좀 처음 보신 분 많죠? 그죠? 요 얘기 처음 보신 분 많죠? 샌프란시스코 회담 직전 이루어졌던 미 대통령 특사 덜레스와 요시다 일본 수상 사이의 회담에서도 일본에 대한 배려가 보인다. 한국은 독립된 나라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 만약 한국이 평화조약 서명국이 된다면 100만인의 제1조선인이 보상받을 권리를 취득해 일본은 난처한 지경에 빠지게 된다. 처음부터 미국은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배상 요구를 묵살했던 거야. 그러니까 박정희가 한일 협상을 그렇게 굴욕적으로 했던 것도 결국 미국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했을 수 있다는 거죠. 예, 처음부터 이랬다는 거야. 한일협정은 대일 굴욕 외교인 동시에 대미 굴욕 외교였다. 2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를 위한 일본과 연합국 사이의 평화조약인 51년 9월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결국 일본의 전쟁 책임을 관대하게 처리했다. 우리에게 아무 배상 안 해도 되는 걸로 미국이 일본을 키워준 거야. 봐준 거야. 미국이 중심이 된 이 조약에서 소련, 중국, 한국은 서명국에서 배제됐다. 미국이 일본에 주둔하고 개입해 일본의 안전을 지키는 내용으로 미일 안보조약도 맺었다. 다음 달 51년 10월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요청으로 한일 회담을 시작했다. 케네디 행정부에 이르러 미국은 한일 관계 개선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자, 또 이렇게 이제 미국에 대한 비판이 나오니까 요원들이 막 굉장히 예민해지고, 예. 아까 막 악플을 달면서 방해했던 이유가 뭐냐? 이걸 국민들이, 우리 방송 시청자들이 알게 되는 게 두려운 거야. 이거 진짜 무서운 진실이거든요. 예. 나도 이 기사 때문에 더 정확히 알게 되는 것 같아.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 기사를 보시고요. 이걸 널리 펼쳐줘야 돼. 널리 알려야 돼요. 예. 케네디 행정부에 이르러 미국은 한일 관계 개선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야, 케네디가 이랬다는 거야. 미 국무성이 주한주일 미 대사관에 62년 7월 13일 발송한 전문에는 합리적인 일본의 제안을 받아 한국 측이 흥정에 나서도록 만들기 위해 한국 정부에 대한 추가적인 압력이 필요하다면 미국의 개발 차관 공여가 협상 타결과 관련돼 있다고 말하라. 한마디로 굴욕적인 한일 협상을 하는 대가로 일본에게 더 이상 배상 요구를 하지 않는 대가로 미국에서 돈을 빌려주기로 했다는 얘기야. 나 이거 오늘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다 아셨어요? 이거 여러분 알고 계셨어? 나 이거 오늘 처음 알았어. 나 케네디가 이렇게 했던 건 나 지금 처음 알았어. 한국 정부의 최고위층을 접촉해 청구권, 무상공여, 장기저리 차관을 패키지로 처리하도록 압박하는 내용도 있다. 한일협정은 강제징용 등 피해자 보상 금액을 놓고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미국은 한국에게는 실질적인 이익을 주는 반면 일본에게는 명분을 주는 방식을 선택했고 미국이 3억 5천에서 4억 5천만 달러의 금액을 제시해 협상을 압박했다. 한일 양국은 3억 달러의 협상에 합의했고 양국은 각자 언론에 합의를 포장했다. 파파이스에 나왔었군요. 파파이스 80회가 언제 거예요? 예. 파파이스 80회에 자세히 나와요. 그렇구나. 혹시 백년전쟁 감독? 백년전쟁 감독이 알려준 거야? 이번 주 거.
이장희 교수라는 분이. 오, 그 내용 널리 같이 보셔야 되겠네요. 예. 자, 결과적으로 미국의 의도대로 한일협정이 타결됐다. 국내에서는 굴욕적인 한일협정 반대 시위가 발생했다. 한일협정은 대일 굴욕 외교면서 동시에 대미 굴욕 외교였다. 기가 막히죠. 이거 지금 처음 하신 분. 요 내용 지금 처음 하신 분 손. 이거 지금 이런 내용을 처음 하신 분 손. 와, 나만 처음 한 게 아니라 대부분 처음 알았죠. 파파이스 80회 안 본 사람은 다 처음일걸? 야, 이러니 얘네들이 아까 개 지랄을 떤 거야. 이 기사를 못 보게 하려고. 한일협정의 성격은 베트남 전쟁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미국이 64년 동맹국에게 베트남 참전을 요청했지만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물론 미국의 해구산 아래에 있던 일본도 파병 요청을 거부했다. 하지만 한국이 참전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이 빠져나가 한반도 안보 위기로 이어진다는 논리를 펼쳐 5만 명의 젊은이를 전쟁터로 보냈다. 기가 막히죠? 예. 서울대 박태균 교수는 박정희 정권이 파병을 서두른 이유 중 하나를 한일협정 반대 투쟁을 꼽았다. 4.19 혁명을 계승하고 민족주의를 집권 이념 중 하나로 제시했던 군사정부는 65년 한일협정으로 스스로의 이념을 포기한 상황이었다. 반대 여론을 잠재울 계기는 베트남 파병밖에 없었다. 이래서 또 파병을 했구만, 이 씨발놈이. 65년 5월 박정희의 미국 방문이 돌파구가 됐다는 분석이다. 이로써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은 견고해졌고 한일 양국의 수교로 미국이 원했던 한미일 삼각동맹의 틀이 완성됐다. 정작 일본 전쟁범죄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과 한국의 국민들은 소녀상 철거 반대, 한일 양국의 합의 무효 등을 외치고 있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박 대통령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위안부 합의가 나오기까지 미국이 한일 양국에게 모두 압박을 가했다는 것을 보면 위안부 문제 해결의 시급성은 한일 양국보다는 미국에게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이 서둘러 한일 관계를 새로 서둘러온 새로운 한일 관계는 무엇일까? 일본 언론들은 7일 아베 총리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한 박 대통령과의 전화회담에서 위안부 합의가 있었기에 이런 기회에 협력을 정상 간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고, 양 정상은 올해를 한일 신시대의 시작으로 하고 싶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보도했다. 때마쳐 일본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기자회견을 연 하기우다 고이치 관방부 장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도, 자, 이 부분 어때요? 이 위안부 협상과 이 북한의 핵실험은 내가 볼 때 북한의 핵실험 일정을 철저히 이용한 거야. 이 위안부 협상을 이때 밀어붙인 이유가 북한의 핵실험을 철저히 밀어붙였던 거야. 이용했던 거. 정말 욕 나오죠? 예.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도 정보면에서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밑밥 깐 거죠. 예. 협정의 조기 체결을 포함한 안보 협력을 가일층 추진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일본 언론은 보도했다. 체결 직전까지 갔다가 보류된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서두르자는 메시지다. 지난 7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해 축하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보도가 쏟아졌다. 한미일 삼각동맹을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한 이 조치는 2012년 시도되었다가 국내의 반발에 밀려 좌절된 바 있다. 이명박 정부는 그해 6월 국무회의에서 국민들 몰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의결했다. 이 협정의 최종 목표는 한일 군사협정에 있다. 이번에도 미국이 배후에 있었다. 위키리스크에 공개된 2008년 12월 주한미 대사관 비밀 전문에 따르면 2008년 9월 10일 한미 안보정책 구상회의에서 미국이 한국에게 한일 군사협력 체결을 촉구했으며 2009년 4월 작성된 주일 미국 대사관 외교문서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한반도 위기 사태가 발생할 경우 자국민을 대피시키기 위해 자위대 항공기와 선박이 접근하도록 한국 정부의 허가, 공항과 항만에 대한 정보를 원한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온다는 얘기야. 이걸 미국이 주도했다는 얘기야. 김민철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원은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일 삼각동맹 안으로 한국이 들어와야 되는데 위안부 문제가 계속 걸림돌이었고 이번 합의는 이를 해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박근혜의 이 폐악질 때문에 이 모든 폐악이 드러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적폐. 박근혜로, 그러니까 뭐라 그래. 내가 박근혜 때문에 모든 그게 드러날 거란 얘기를 했잖아. 그런데 솔직히 미국에 이런 것까지 드러날 줄 몰랐어. 박정희의 그 어둡고 더러운 면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이 더러운 면까지, 예, 미국의 이 더러운 부분까지 그대로 드러날 줄은 몰랐어. 이 기사 제목이 뭐냐면요. 방금 우리가 본 게 뭐였지? 내가 방금 삭제했는데. 예, 미디어 오늘이죠, 이거. 예. 아니, 어디 거였지? 기사 내용이? 그 오바마가, 미국의 검은 속내, 오바마가 박근혜 축하한 이유. 예, 잠깐만, 요게, 어느 신문사인지, 예. 미디어 오늘 맞아. 미디어 오늘 기사고요. 예, 미국의 검은 속내, 오바마가 박근혜 축하한 이유는 이거예요. 요 기사 널리 읽어야 되겠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얘기들이 있지만 하나만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더 읽고 갈게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불편함을 내비친 영국과 중국. 누가 그 기사 좀 찾아와봐. 우리가 내일 온 국민이 봐야 될 기사야. 대북 확성기. 잠깐만, 그 기사가 어디 있는 것 같은데.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불편함 내비친 영국, 중국. 자, 이 기사 같이 볼게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불편함을 내비친 영국과 중국. 왜일까? 영국과 중국이 8일에 다시 시작된 대북 확성기 방송과 관련해 한국에 자제를 요청했다. 뭐요? 영국과 중국이 지금 영국과 중국이 지난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해서 자제를 요청했대. 왜일까? 포격전 등 남북의 국지적 충돌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문제를 이유가 뭐냐면 포격전 등 남북의 국지적인 충돌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문제를 국제사회와 조율 없이 실시한 것에 대해 불편함을 내비친 것이다. 지금 이제 이 우리나라의 최종 병기랍시고 막 스피커를 떠들어대서 만약에 북한이 우리 쪽으로 포를 쐈다. 그러면 이제 미국과 일본이 여기서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시나리오잖아. 그러니까 북한을 공격하겠다. 근데 그런 건 사실 국제사회에서 제3차 대전이 벌어질 수도 있는 미묘한 문제인데 그런 문제를 국제사회와 조율 없이 너무나 성급하게 실시한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을 방문 중인 필립 해먼드 영국 외무장관은 이날 미 해군 7함대가 있는 요코스카 항에서 로널드 레이건호를 시찰한 뒤 북한의 핵실험에 한국 정부가 확성기 방송으로 대응한 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한국과 지역의 다른 국가들에게 자제력을 발휘하기를 촉구한다. 그만하란 얘기죠? 라고 답했다. 그는 이 같은 대응은 북한이 우리에게 던진 미끼에 넘어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와, 북한이 우리에게 던진 미끼에 넘어가는 것이다. 원래 박근혜가 이 미끼인지 짠 건지 하여튼 지금 거기 놀아나는 거잖아요. 예. 이날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왕이 외교부 장관과 존 케리 미 국무장관 간 통화 내용 중 왕 부장이
북한 외의 다른 국가들도 긴장 국면을 끌어올릴 수 있는 행동을 피해야 한다고 언급한 대목을 소개했다. 다른 국가들은 누구겠어요? 한미일이겠죠. 한국, 미국, 일본. 왕 부장은 이날 오후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한반도 비핵화 실현, 한반도 평화와 안정 수호,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기존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왕 부장은 남북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이 세 가지는 상호 연결되어 있고 어느 나라도 빠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영국과 중국의 반응을 종합하면 북한의 핵실험으로 촉발된 국제사회의 긴장 상태가 대북 방송을 계기로 군사적 대치 상황으로 전환되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해먼드 장관이 한국의 자제를 촉구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정부가 북한 핵실험 대응과 관련해 협조를 구해야 될 주요 우방국들과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방송을 제기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박근혜 정부는 외교의 낙제자야. 박근혜 정부의 외교는 낙제야, 낙제. 다만 해먼드 외무장관은 우리가 한국의 자제력을 원한다면 더 효과적인 대북 제재가 되도록 북한에 대해 행동을 취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한국 측 입장을 고려하는 모습도 보였다. 북한은 이날 제기한 우리 군의 대북 방송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북한은 지난해 목함지뢰 사건 때도 군이 대북 황성기 방송을 시작한 지 5일 뒤에야 대북 방송을 중지하지 않으면 물리적인 군사행동이 개시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북한이 준 전시 상태를 선포하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갔다가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로 마무리됐다. 북한의 라디오 방송인 평양방송은 이날 민족 공동의 합의들에 토대해 관계 개선의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남조선 당국은 지난해 북남 고위급 긴급 접촉에서 이루어진 합의 정신을 소중히 여기고 그에 역행하거나 대화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북한이 확성기 방송에 대해 감정적인 반응을 보인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자, 다시 한번 상황을 정리하면 그러면 북한은 왜 핵실험을 했을까요? 예. 북한은 그 경향신문인데 경향신문에서 기사 하나 찾아줘도 돼요. 북한은 왜 핵실험을 했느냐. 핵실험을 하면서 외친 주장이 뭐야? 미국에다가 뭘 요구한 거야? 미국에다가 평화협정을 맺자. 지금 북한이 미국에 요구한 건 평화협정을 맺자는 거야. 한마디로 지금 현재 이 전쟁은 남한과 북한의 전쟁이 아니라 미국과 북한의 전쟁이고,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뭐가 많아? 핵무기가 많은 나라야. 근데 그 핵무기가 많은 나라랑 지금 북한이 전쟁을 하면 누구에게 불리해? 북한에게 불리해. 그러니까 이 북한이 이 수소탄 실험 후에 미국에게 한 첫 번째 말이 평화협정 체결에 나서라라는 말이었다. 응? 요게 지금 경향신문 기사에 있어요. 이 기사 한번 찾아보시고요. 북한 수소탄 시험 후 미국이 한 첫 말은 정답 평화협정 체결에 나서라. 이게 이제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0일 논평을 통해 미국은 이제라도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올바른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이번에 북한의 수소탄 실험은 자국 내에서 이루어진, 자기 나라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그 일을 버리면서 주장한 내용이 뭐냐? 북미 간의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라는 주장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왜 대북 확성기를 트냐고. 지금 북한이 미국에다 대화하자 그런 거야. 근데 왜 우리가 북한을 비난하는 대북 확성기를 왜 트는 거지? 이유가 뭐야? 뭐 때문에? 왜 북한을 자극하는 건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 자, 지금 정상적인 정부라면, 대한민국 정부가 정상적인 정부라면 북미 간에 빨리 대화를 통해서 평화협정을 체결하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야? 왜? 지금 미국이 북한을 침공하면 북한만 당하는 게 아니라 남한에 서울 수도권도 날아가. 서울 수도권이 날아가면 우리나라 망하는 거야. 뭐 부산 경남에서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뻥까지 마. 모든 자원의 그 외교적 자원이 전부 다 그 서울에 있어. 노무현 대통령 때 그래서 세종시로 옮기려고 했는데 그거 이명박이 방해해갖고 못한 거잖아. 박근혜랑 이명박이 절대로 안 된다 그랬고 세종시 이전 못한 거 아니야. 그게 실제로 그래서 우리나라 서울 수도권이 박살이 나는데
그럼 도대체 자 정신이 똑바로 박힌 북한 우리나라 정부라면 북한더러 너네 왜 그런 거 실험했어? 라고 공식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어. 그러면서 빨리 북미 간의 대화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라 라고 얘기하는 게 정상이지. 북한한테 야 이 조폭새끼야 3대째 조폭새끼야 너는 대를 위해 조폭할 거지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뚱땡이 새끼야 그걸 왜 트냐고. 그래서 북한이 꼭지 돌아가지고 남한에다 총질하길 바라는 거야? 그래서 북한에다가 전쟁하길 바라는 거야? 이 전쟁에서 도대체 누구한테 도움이 되냐고. 어? 이 남북 간의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냐고. 지금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어?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이 나라에서 지금 가계부채 터지기 직전인데 갚을 방법이 없는데 어? 다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거야. 그 국민을 거지 만들려는 거야. 뭐야. 그러니까 지금 이 북한 영국이랑 중국도 이 대북 이게 좀 조심해라. 한국이 북한을 지금 자극하지 마라. 그럼 왜 영국하고 중국은 그렇게 얘기할까요? 지금 이게 한미일 동맹이란 이름으로 북한을 자극해서 지금 일본은 여기서 가장 견제하는 게 누구냐면 일본이에요. 미국을 등에 업은 일본이 지금 북한으로 진격하겠다는 거 아니야. 계속해서 작년부터 꾸준히 추진해온 게 자위대를 파병하겠다는 거야. 한반도에. 지금 일본군이 북한으로 쳐들어갈 빌미를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이 중국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 러시아도 가만히 있을 수 없고 그러면 제3차 대전이 벌어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영국과 중국이 지금 급하게 일본을 와서 가만히 있어. 너네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지금 세계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야. 라고 지금 경고를 준 거예요. 근데 이 박근혜가 이걸 알아들었겠냐고. 어? 이 박근혜가 이걸 지금 알아들었겠어. 누구를 위한 확성기 방송이야? 어? 누구를 위한 확성기 방송이냐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김선현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영입이 취소됐다는 얘기는 여기저기 다 떠드는데, 안철수 당에서도 영입 1호가 무산됐다며, 어? 영입 1호부터 3호까지가 전부 다 문제가 있었다며, 영입 1호는 스폰서 검사를 무죄 준 판사라며, 그래서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2등, 3등, 2호, 3호도 전부 다 문제가 많다며, 4대강, 하던 교수도 있고, 그래서 누구야, 국민의당이라고 만들었는데, 국민의당이라고 이름부터 정했어. 지금 정당 신고도 안 해놓고 지금 이제 이름부터 정했는데, 안철수 당에 지금 영입 1, 2, 3호가 그 개쪽판 얘기는 별로 뉴스에 안 나와? 김선현이 영입 취소됐다는 얘기는 열심히 나와도, 예. 자, 여러분 오늘 지금 2시간 반 했는데요. 예.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안철수 당은 이명박계에서 지원하는 당이야. 그 안철수 당을 이명박계에서 그럼 왜 지원할까? 왜? 자, 지금 새누리당에서 내부 경쟁 중이잖아. 친이 친박이 지금 전쟁 중이야. 지금 언론이 아무도 보도를 안 해서 그렇지. 지금 완전히 포 쏘고 대포 쏘고 지금 서로 완전히 피가 낭자한 전쟁 중이라고. 근데 그 피가 낭자한 전쟁 중에 지금 안철수 당을 이렇게 계속해서 안철수 당으로 이명박 쪽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이건 새누리당이 분열할 수도 있다. 이런 압박욕일 수 있다는 거죠. 새누리당의 친박, 박근혜 진박 애들을 압박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어차피 이제 그러니까 안철수는 양쪽에 다 협박용인 거야. 친박 협박용이자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협박용. 야권 지지층 협박용이자 친박 협박용이지.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지금 안철수 당으로 이명박 쪽 사람들을 대놓고 들여보내고 그걸 언론을 통해 공개하는 거야. 우리가 알았겠어? 이명박의 사람들인지 알았겠냐고. 언론을 통해 공개한 이유가 뭐겠어. 이건 지금 새누리당에서 진박한테, 그러니까 이 박근혜가 미는 쪽에 공천 안 주려는 그런 일종의 작전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번 주에 돌아오는 주에
그 박영선 폭탄을 터뜨리려는 거잖아, 지금 김한길이. 예. 김한길이 지금 먼저 이렇게 탈당을 해서 나갔는데, 아무도 대응을 안 했어. 대꾸도 안 한 거야. 김한길 탈당에 대해서 대꾸도 안 했어.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박영선을 끌어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안철수 당 쪽에서 물밑 작업으로 들려오는 풍문에 의하면 박영선하고 정운찬을 공동 선대위장으로 띄우겠다. 이렇게 아마 제안을 했던 모양이야. 근데 정운찬 측에서는 거절을 했고, 언제 철수할지 모른다라고 거절을 했고, 박영선은 정운찬이 안 받으니까 미적미적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래요. 그래서 박영선은 이제 나가려고 뜻을 정한 것 같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번 주말, 그러니까 이 주 중에 박근혜가 가장 불리한 날, 혹은 그러니까 청문회 가장 그 비리가 크게 터진 날, 박영선이 탈당한다는 선언이 나올 수 있다. 이게 지금 여의도 쪽에서 들려오는 소문인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박영선의 정치 인생도 끝나는 거 아닌가? 만약 그렇게 되면, 박영선 지역구에서 그 야당 지지자들이 박영선을 찍어줄까요? 하여튼 뭐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보게. 이게 그러니까 나는 이런 소문이 들려왔는데 요게 지금 안철수 측에서 흘린 소문인지, 응? 안철수 측에서 그러니까 안철수 당 쪽에서 그러니까 뭐 옛날 김한길 계겠죠? 김한길 계에서 박영선을 계속 언급하면서 흔드는 건지, 아니면 진짜 박영선이 그런 건지 지켜봅시다. 뭐 박영선이 만약에 그렇게 탈당한다면 내가 볼 때 박영선의 정치적 생명도 끝나는 거 아닌가 싶고, 과연 그렇게 아무리 정치적 감각이 모자라도, 예, 그러니까 박영선이란 정치인이 그 뭐 청문회라든가 상임위 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되게 잘해.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는 늘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이 쓰레기였어. 정말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랑 어울린 게 박영선 정치적인 한계였거든요. 이번에도 이 박영선이 그렇게 쓰레기들과 같이 어울리려고 할지, 예, 한번 좀 지켜봅시다. 만약에 간다면, 뭐, 마지막 미련을 접으면 되는 거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어차피 뭐 각오했던 거 아니에요? 김한길이 혼자 나가지 않는다. 박영선 데리고 나간다. 그거 다 예상했던 얘기잖아. 그죠? 예. 예. 김한길 공천을 주도했던 게 박영선이었죠. 자,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나요? 볼만 하셨나요? 오늘 방송이 좀 짧아서 죄송한데, 이게 시간이 너무나 늦은 데다가 제 얼굴을 봐서 그렇겠지만, 제가 오늘 족발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피곤이 풀리질 않아가지고, 좀 더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내일은 월요일 날 제가 우리 그 족장님 돌잔치를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방송을 못하고요. 화요일 낮 2시, 예, 화요일 낮 2시에 망치부인의 방송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 중에 하려다가 중간에 말이 딴 데로 생겨 있어요. 정보민주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는요, 정보민주화라는 말을 참 많이 가르쳤어요. 그게 시험에도 많이 나왔었어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는, 예,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정보민주화라는 시험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정보를 공유하는 게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였고, 정보가 곧 돈이다.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정말 민주주의를 이룩하기 위해서 정보 민주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기를 쓰고 우리나라의 유선 인터넷을 초고속으로 다 깔아버렸고, 그게 KT가 지금까지 유선 인터넷을 강자인 이유가 그때 국민 공기업이었을 때 국가 자산으로 깔은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그 초고속 인터넷망을 온 국민이 다 누릴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이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 인터넷을 활용해서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학습하게 됐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일요일 밤에 3,500명이 모여서 나라를 걱정하는 거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나라 걱정을 하게 된 거, 이거 뭐 덕분이다? 정보 민주화 덕분이에요.
사실 이제까지 그 독재 정부는 과거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그 과거의 독재 정부는 끊임없이 언론을 통제, 아이들에게 초중고등학교에서 언론은 사실만 말한다고 가르쳤어요. 그죠? 언론은 늘 사실만 보도한다고 국어책에서 가르쳐요. 기사문의 특징. 애들이 다 줄줄줄줄 외우고 그거 시험 쳤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국민들은 어떤 걸 세뇌당하고 자라냐면 언론으로 나온 건 다 진실이구나 라고 믿었어요. 그런데다가 조선일보, 중앙일보 막 이런 거 공짜로 보라고 막 돈 주면서 뿌렸어요. 그래서 보고 봤던 그 신문들이 설마 날마다 거짓말하고 있는 줄 누가 알았겠어. 이러니까 국민들이 그 날마다 자전거 받고 현찰 받고 억지를 보는 조선일보의 제목으로 길들여서 세상을 잘 못 보고 살아왔는데, 그러다가 세월호 문제가 터지면서 국민들이 비로소 언론이 거짓말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이제는 뭐 종이신문이나 KBS, MBC 뉴스를 보는 게 아니라 JTBC 뉴스를 보고 대한 언론들을 찾아서 듣고 이러면서 국민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들의 움직임은 1% 정도입니다. 1%도 안 되죠. 사실 우리 국민이 5천만인데 그중에 유권자가 3,800만? 그중에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이 3,800만에서 약 4천만 정도 될 거예요. 3,800만 정도 되겠다. 그러면 그중에 1%면 3, 40만이야. 근데 우리 망치부인방 즐겨찾기가 몇 만? 15만. 유튜브의 구독자가 2만? 예. 유튜브 구독자가 2만. 아프리카 즐겨찾기가 15만. 합치면 17만 밖에 안 돼요. 팟캐스트 날마다 다운받은 사람이 한 2만 된대. 그러니까 한 편당 다운로드가 2만이래. 그러면 19만? 예. 그러면 아직 우리가 1%도 영향력이 없어요. 망치부인 방송의 즐겨찾기가 적어도 40만은 돼야, 즐겨찾기가 40만 명이 돼야 우리 방송이 국민, 그러니까 유권자 1%가 듣는 방송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사실 그런 생각을 못 해봤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앞으로 우리 방송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알려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방송의 특징이 굉장히 리버럴하고 막 욕도 좀 세게 하고 이런 방송인데, 더 많은 사람이 듣기 위해서는 좀 언어를 순화하더라도 보다 더 다수가 듣기에 그 적당한 방송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게 맞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예, 하여튼 그래서 우리 망치부인 방송을 사실 우리 망치부인 방송이 다른 팟캐스트라고 달라요. 어떤 게 다르냐면, 다른 팟캐스트들은 일단 팟캐스트들 전문가들이 나와서 떠들어. 거기에 대한 댓글, 그 다음에 그 댓글이 반영됐는데 시간이 걸려. 3일에서 일주일이란 시간이 걸려요. 근데 우리 방송은 망치부인은 망치부인대로 떠들더라도 여기서 막 채팅으로 오고 가는 정보들, 이게 어디도 없는 거야. 아니 여러분, 세계 3,500명이 모여서 일요일 밤에 3,500명이 모여서 정치적으로 의견 교환하는 집단이 어디 있겠어. 그런 나라가 어디 있겠어.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망치부인 방밖에 없어요. 3,500명이 동시에 모여서 정치적인 문제에 토론하는 나라, 이거 우리나라밖에 없어. 근데 왜 자꾸 강퇴해요? 예, 이거는 정상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거지. 예, 등신들은 원래 강퇴하는 거예요. 예, 등신이라서 강퇴당한 거예요. 예, 좌우지간. 그래서 우리 3,500명이 모여서, 예, 일요일 밤에 토론하는 이게 우리 방송의, 아주 중요한 자원이에요. 물론 이렇게 댓글원들이 와갖고 작업하다가 바로 들통나고, 중계방에서 본방에서 동시에 막 작업하다가 바로 들통나잖아.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저들의 작업이 보여. 그게 우리 망치부인 방송의 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망치부인 방송을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봐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생중계에 오지 못하더라도 그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냐. 가령 여러분 봐봐요. 그 김동길의 헛소리나 조정래 선생님을 파는 헛소리는 카톡으로 돌리잖아.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냐? 날마다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유튜브 망치부인 방송 주소를 링크시키고, 생방송을 보고 싶으면 아프리카 우리 방송 그 주소를 링크시켜서 그 방송 시청하기를 누르면 올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망치부인 방송 생방송 보기랑 유튜브 지난 방송 보기 두 개의 링크를 아는 친구들에게 꾸준히 보내주는 거.
그 카톡이든 뭐 텔레그램이든 계속 보내주는 거, 그것도 제가 볼 때는요, 그 굉장히 큰 홍보가 될 것 같아요. 물론 그 앞에 꼭 저기 뭐라고 경고를 붙여야 돼. 그 노약자는 주의해라. 쇼킹한 내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고 봐라. 근데 그 처음에 목소리가 좀 거칠고 그 좀 막말이 좀 나오지만 이 단계를 넘어서면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다. 그렇게 경고문 넣고 요 망치 부인의 유튜브 방송, 그 다음에 팟캐스트 방송 주소, 그리고 여기 망치 부인 생방송 주소를 널리 좀 알려주시는 그런 것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뭐 망치부인 글래머 뭐 이런 헛소리를 다 풀리셔도, 제가 네이버 검색어에 망치부인 글래머가 몇 년째 있었는데 안 내렸어요. 그거 내가 네이버에 전화하면 내릴 수 있거든요. 안 내렸어요. 혹시 망치부인을 찾다가 망치부인 글래머가 연관 검색어에 뜨면 혹시 글래머일까 하고 들어올 사람이 있을까봐 그걸 그냥 살려뒀었거든요. 예, 여러분들이 뭐라고 홍보를 하든 근데 강연하지 마. 강요하면 안 돼. 그 앞에다 꼭 이렇게 해서 아무나 들을 수 있는 방송은 아닙니다. 그 얘기 꼭 써주세요. 이게 안 그러면 여러분한테 쌍욕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나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방송은 아니다. 첫 부분에 목소리가 거칠고 막말이 좀 나와서 좀 충격적이지만 그 단계를 넘어서고 30분만 들어봐라. 그럼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다. 그 얘기를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이 별로 없어요. 예. 내년 지금 벌써 10일이야.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어.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4월 13일이 총선이잖아. 1월, 2월, 3월. 그러니까 뭐 2월 10일, 3월 10일, 4월 10일,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끝이야. 여기 내가 그랬잖아. 토론이라면서 강퇴는 이 토론은 인간들의 토론. 개잡 빠는 애들은 토론에 참여할 수 없어요. 예. 토론이라면서 왜 강퇴냐? 예. 이 토론은 인간들이 토론하는 거지. 예. 걔한테 개잡달라 했다가 퇴짜 맞고 벤치 맞고 쥐잡빨러 가는 애들, 그런 애들 토론하는 거 아니야. 여기는 정상인들만 토론하는 자리예요. 여러분들도 정상인들에게만 이 방송을 권해주기 바래요. 가끔 가다 보면 개저 동냥하러 다니는 애들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어찌나 당황스러운지. 네. 자,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어요? 볼만 하셨나요? 예, 볼만 하셨다라면 추천 부탁드릴게요. 예. 뭐 이 방송은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들으면 안 되냐? 안 돼요. 이 방송은 새누리당 지지자 들으라고 하는 방송 아니에요. 예. 새누리당 지지자가 듣고 싶으면 몰래 들으세요. 채팅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 방송은 새누리당을 비판하는 사람들 듣는 방송이니까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와서 뭐 끼어들겠다 이런 얘기 하지 말아요. 우리 방송은 편파 방송이에요. 왜? 채널A, TV조선, MBN, KBS, MBC, SBS가 모두 새누리 편파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방송 하나 정도는 반새누리 방송을 해야 되지 않겠어? 나 지금 6대5로 싸우는 거야. 채널A, TV조선, MBN, KBS, MBC, SBS, YTN, 7대1로 싸우고 있어. 적어도 여기는 새누리당 반대하는 사람들의 편파 방송이니까 함부로 그 채팅창에다가 똥 싸지 말고 꺼져주세요. 우즈 플리즈 꺼져. 예, 여기는 정상인만, 정상적 민주주의자들만 토론하는 방이야. 박근혜 만세, 새누리당 만세 들어오지 마. 여기도 물 관리한다. 우리 방송이 생존하는 이유죠.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우리가 오늘 여기에 모여 있을 수 있는 거 누구 덕분일까요?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민주주의자로서 우리의 권리를 위해 토론하고 싸울 수 있는 거 누구 덕분일까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덕분이에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게 우리나라에 인터넷을 깔았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 인터넷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민주주의를 지켜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정보민주화란 단어와 우리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다시 한번 공유하면서, 자, 오늘 방송이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들을만 하셨나요? 들을만 하셨다라면 추천 부탁드릴게요. 방송이 열리자마자 달려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추천해주신 3,322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불타는 템밀리 안 했죠? 스스로 추천해주신 3,338분께 감사드리고요. 그냥 날로 먹고 그냥 튄 300명, 내일 아침에 출근 시간에 설사할지어다. 출근 안 하는데요?
예, 이부자리에다 설사할지어다. 예. 자, 추천해주신 모든 분들 오늘 밤 좋은 꿈 꾸시고요. 내일도 이 방송 제 방송 보고 계시면 제가 화요일날 돌아올게요. 예. 자, 오늘 방송이 마음에 드셨기를 바래요. 내용이 부족했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부족한 방송일지라도 망치부인 방송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이 방송은 들을 만한 방송이라 듣는 게 아니라 들어야 할 방송이라서 듣는다,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우리 민주주의자들이 가는 길은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간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거다. 그런데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누군가 간절히 소망하면 온 우주가 그의 소망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할 거다. 빛이 보이지 않으면 빛을 만들면 되고 길이 보이지 않으면 길을 만들면 된다. 인간의 가치는 그가 품고 있는 희망의 질량에 비례한다. 기적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기적이 되자. 자,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각 방에서 고생하신 매니저님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방송은 화요일날 2시에 하겠습니다. 우리 참세상 세월호님, 그리고 여비고님, 그리고 풍행국님, 우리 방송을 녹화 떠서 유튜브와 팟캐스트에 올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감사합니다. 일일이 감사 인사 못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지만 후원 못 하시는 분들이 미안해 하시니까 자꾸 미안하다고 하셔서 제가 후원해주시는 분들께 입 딱 닫고 이름 못 불러드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운하시면 후원 못 하셔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 방송은 화요일 2시, 화요일 2시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망치군이었습니다.